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경성승진시험 대비 행정학 강의를 하는 이동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이 앞으로 행정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끌어올리시는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기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경정승진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최근에 2022년도, 2021년도 경정승진시험에 기출을 분석해 봤을 때 경정의 기출 지문 있죠. 경정승진의 기본적 지문이 한 70% 가량이 나오고요. 얘가 비율을 따져보는 건데, 자, 우리 경정이라든가 좀 넓게는 경간부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경정과 경간부까지 같이 봤을 때 그 출제 경향이 한 70% 가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 지문 있죠. 공시 지문에서 이 출제 경향이 한 20% 가량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신작 문제라고 우리 보통을 표현하는데 신작 지문이라고 그러죠. 여기 한 10% 가량이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신작 지문이 한 10% 가량이 출제되는데 이 10%가 어떻게 보면은 시험장에서 이제 마주치시다 보니까 좀 어렵게 막 느껴지시는 거지. 그러다 보니 10%보다는 거의 시험장의 느낌상으로는 한 20% 이상의 느낌이 들기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은 꼼꼼히 훑어보면은 대부분이 공시 지문이라든가 경정 내지 경간부 기출 지문에서 이렇게 다 어느 정도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은 이 90%, 즉 90점이죠.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좀 시험을 점수를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신작 지문에 대비해서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이제 100점이 나오는 건데 요 100점이라는 것이 이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는 시험 당일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이제 같은 과목을 헌법을 같이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 헌법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고요. 헌법에서 많이 힘을 빼버리시면 행작이 오셔가지고 시간이 쫓기셔가지고 행작을 또 빨빨 푸시다가 또 아는 문제도 다 틀리시고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이건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문상의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비율을 가지고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 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 경정이나 경간부 지문들 또는 여기 제가 해경 간부라든가 소방 간부 이제 모두 다 포함해서 다 집어넣고 또 공시 지문 그죠? 최근에 공시 지문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이렇게 교재에다 수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과정에서는 여기 이 지문에 대한 중요 지문들은 모두가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좀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신작 지문이 나오는 거죠. 이런 지문들은 기본 강의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특히 모의고사 등 문제 등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학계 동향이라든가 논문 발표의 어떤 경향 같은 것 또는 새로운 교과서의 개정판 전공서적이 그죠 개정판 나온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신작 지문들을 또 나중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대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로 대부분 우리 회원님이신데 회원님들이 이제 1년 과정으로 쭉 꾸준하게 따라오시고 기본 강의 잘 들으시고요. 또 모의고사까지 잘 풀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때까지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갈 거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비율적으로 가는 거니까 하시되 특히 이제 여러분이 제 교재를 보시면은 각각의 경정, 경간부나 공시 지문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도에 어떻게 출제됐다고 다 지문 끝부분에 출처를 밝혀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서로 경정이나 경간부에서 출제되지 않은 지문이랄지라도 아마 공부를 해보시면은 공시에서는 수없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문들은 경정이나 경간부에서 수록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체킹을 해 가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 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출제 경향 보시고 뒤에 아마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좀 빈출로 많이 나왔던 지문들 이런 지문들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거 중요 지문이구나 그거 가져가시고 또 각각의 지문에 제가 굵은 글씨체로 아마 이게 정답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까만 글씨로 강조점 둔 거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또 유심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굵은 글씨체가 나중에 우리가 또 요 강의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 텐데 기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변이 되는가 이런 것들 잘 보시면은 공부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회독수를 많이 높이신다 해가지고 꼭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회독수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빈출로 나왔던 지문 있으면 특히 좀 유심히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 그럼 또 굵은 글씨체로 된 것은 이것도 확실하게 동그라미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표기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숙지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셔야지 시험장 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많이들 상담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하실 때 막연하게 그냥 문장을 다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강조점, 강약점을 두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고득점의 하나의 지름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공부하시고 또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고시뱅크 홈피에 질문란이 있으니까요. 질문에다가 꼭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늦어도 하루 이틀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뭐 다른 강의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고시뱅크 올려주시면 최소한 하루 정도의 텀을 두고 제가 꼭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합격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아마 좀 자기 동기부여 되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그게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면 또 재미도 생기고 그러셔가지고 또 공부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빨리 합격해서 또 승진해서 나가시니까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도 좀 빠지지 마시고요.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한 1년을 텀을 두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법령이 이제 바뀌는 게 나온단 말이죠. 개정 법령들이 나오는데 개정 법령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을 대비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정 법령 같은 거 나오면은 제가 일단은 수시로 우리 고시뱅크 홈피에다가 업로드할 것이고 또 나중에 또 한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서 그죠? 이를테면은 연말에 되면은 또 한번 제가 또 모두 정리를 해가지고 또 올릴 테니까 이런 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한 2개월 단위로라든지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 법률이 바뀌었네 하시면 책에서도 개정을 하시고 곧 수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자료가 이제 수시로 올라오고 그죠? 또 필요한 거 추가적 자료 같은 것들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대선이 되면 분명히 많은 법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또 분명히 바뀌는 법도 있죠. 그러면은 또 여러분이 대선이 끝난 후에 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 홈피에 오시면은 또 제가 바뀐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조직도 같은 것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현행 정부의 정부 조직 관련된 도표와 다음 차기 정부의 도표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좀 우리 고시뱅크의 홈페이지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러려면 또 자주 들어오시려면 또 질문도 많이 하셔야지 또 자주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면 또 공부도 재밌어지고 그러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내년까지 그렇게 가셔야지 또 덜 힘드시고요. 또 저와 같이 동행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 강의부터 잘 따라오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시죠. 또 마지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시 문제는 이 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수명이 출제된 데 반해서 이 많은 학생들이 또 응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좀 좁게 해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해서 우리 저 경정승진 시험 문제는 일단 출원 인구가 아무래도 공시보다는 작죠. 공시는 뭐 9급 같은 경우는 몇십만 명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현직 경감님들은 그렇게는 안 많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40문제가 됩니다. 공시는 20문제지만은 우리 경정승진은 40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을 아주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얇고 넓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비되시기 때문에 하나의 이 지문 하나의 문제에 공시처럼 몇 개 해가지고 좀 켜켜이라 들어간 것보다는 좀 넓게 해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집어넣어서 지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까지 맞춰서 여러분이 좀 공부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모의고사 하시면서 다 말도 한번 체킹을 하겠지만은 공부하실 때 되도록이면 좀 넓게 얇게 출제되니까 좀 빠짐없이 좀 다 공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런 공부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피드백해서 여러분이 수업에다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행정의 본질, 행정의 개념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행정의 긴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께 좋은 어떤 느낌 오시도록 그리고 또 내년에 모두 다 좋은 결과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본질은 행정의 개념인데요. 자, 여기서 뭐 시험이 나온다는 것 측면보다는 행정이 뭔가를부터 알면서 이제 하나씩 나가자는 거죠. 자, 광의 행정이 있고 또 협의의 행정, 최협의의 행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광의 넓은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는 공행정과 사행정을 모두 포함한다는데 이 사행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은 이제 경영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이런 사행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광의 행정이라는 것은 이제 키워드, 자,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하는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다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아마 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할 텐데 요거 한번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간혹 개인적으로 우리 현직 분들 만나서 가지고 좀 보시면은요 너무 막 모든 걸 다 막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쫙쫙 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 두꺼운 책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죠. 그러니 여러분이 제가 줄친 거 중심으로 키워드 잡고 하시면은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 있고 또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것도 보세요. 광행정에서 일단 줄은 치시되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하는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다라고 03년도 국회직 7급, 04년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나온 거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요거를 줄을 쳐놓으시고 그다음에 키워드가요 합리성과 협동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동그라미는 제가 중요한 겁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요거를 빨간 글씨 빨간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셔가지고 이렇게 좀 복습을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시험장 갔을 때 탁탁탁탁 이 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광행정이라는 것은 합리성을 수반하는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만 합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다 배우겠습니다만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인간들이 협동해서 노력하는 것 이걸 우리가 광의 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경영이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행정이든 이거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광의 행정에는 고행정과 사행정이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공공단체, 기업체, 요 민간단체는 우리가 보통 이제 NGO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NGO든 공공단체든 기업체든 기본적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인간들이 협동해서 노력을 한다. 이걸 우리가 광의 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합리성, 협동, 이게 키워드다. 자, 그다음 협의를 한번 볼까요? 협의, 최협의가 있는데 협의는 여기서 이제 공행정만 갑니다. 사행정이 빠져버리죠. 그럼 행정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요것만 줄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정부라 그러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우리가 정부라고 하죠. 물론 좀 더 최협의는 바로 행정부 동그라미,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 활동을 우리가 최협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부 그러면은 이제 행정부를 말하는데 하지만 또 어떤 상태에서는 입법부, 사법부도 포함해서 우리가 정부라고도 한다. 이건 협의의 정부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행정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말합니다.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관한 것을 우리가 행정학에서 말하는 행정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죠. 자, 그다음에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정부의 재반 활동이다. 근데 뭐 여기서 말하는 정부란 것은 바로 행정부를 말합니다. 이 정부는 행정부를 말한다.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의미를 전달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행정의 개념에 대한 논의고 최근의 행정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 한번 줄만 쳐놓으세요.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와 활동, 상호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죠. 한마디로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최근의 개념인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부란 것은 바로 행정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는 이 정부 했을 때 요 정부 안에 그죠? 정부만 해당하지 않고 좀 이 범위를 넓히는 경향이 있어요. 즉 다양하게 연결된 개방된 네트워크 가버넌스로까지 좀 확장이 됐다. 주체가 정부뿐만 아니라 가버먼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까지 행정의 영역에 들어오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을 행정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이 행정이라는 활동 안에 행정부 공무원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행정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요. 코로나 사태를 해결했을 때 과연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같은 행정부만 활동한다? 아니죠. 바로 일반적인 대기업들이나 사기업체들도 협력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백신 패스제라든가 또는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았을 때 백신 휴가를 준다든지 등등 기타. 그다음 또 하나가 시민들도 협조를 해야 되겠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죠 협력해주고 이런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코로나 사태에 같이 협력을 해줘야만이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적인 공공 문제죠. 이런 공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래에는 최협의 개념으로 행정부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만의 활동을 연구하던 것이 행정학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대기업, 기업체, 그죠? 민간 기업체나 또는 시민사회 또는 시민단체까지 행정의 영역을 좀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또 새 주체들끼리 어떤 네트워크, 그죠? 망을 형성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거 여기까지 좀 행정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배울 테니까 그때 한번 지금은 느낌만 가지시고 그때 보시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행정은 공익을 지향한다. 거기 제가 여기 보면은 가버넌스만 적혔잖아요. 가버넌스 그죠? 요 가버넌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까만 글씨 됐죠. 자, 그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는 가버먼트라 그랬어요. 가버먼트 그죠? 이거는 주로 정부 중심인데 오늘날에는 가버먼트에서 가버넌스라고 표현합니다. 요 가버넌스라는 것은 번역을 우리가 협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협력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자, 코로나 시대 예를 들면 가버먼트라면은 예를 들면 코로나 문제를 오로지 정부만이 모두 해결하겠다. 그거는 주로 옛날 견해고 오늘날의 견해는 협치라 그래서 협력해서 다스릴 치자인데 또는 이 치자는 의미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한문적으로. 그래서 협력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코로나 시대 문제. 그러면 오늘날은 이 가버넌스라는 개념이 좀 더 일반적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세요. 행정은 공익을 지향합니다. 그죠? 공익을 지향한다. 여기 핵심이 됩니다. 공익. 공익이 뭔지는 우리가 또 뒷부분에서 또 상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이익, 다수의 이익을 우리가 공익이라고 그러고요. 공익을 지향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또 공익 지향, 그다음 공공 서비스를 생산, 공급, 분배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 서비스라는 게 뭔가 이것도 우리가 뒷부분에서 하나씩 배워나갈 텐데 아마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미 뭐 다른 선생님 강의도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공부 정도 하고 오신 선생님도 계시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좀 들어주세요. 공공 서비스는 아마 뒷부분에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안, 국방, 그죠? 또는 외교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공공 서비스라고 해요. 치안, 국방, 외교 바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치안이죠. 치안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활동이 바로 행정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활동은 무엇을 공익을 지향하면서 그죠? 다수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지향하면서 공공 문제, 예컨대 치안 문제, 그죠? 꼭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니까 주로 좀 흉악범이라든지 뭐 등등 기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요거 빨간 줄 쳐놓으세요. 여기 까만 것이 밑에 여기 있습니다만은 빨간 줄 쳐놓으세요.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경찰은 공권력을 작용시킬 수 있죠. 그죠? 뭐 실탄을 발사한다든가 불신 검문을 한다든가 음주 단속을 한다든가 그죠? 바로 이 권력이죠. 물론 이 정치 권력은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면서도 공공기관 줄지세, 민간 부분과 상호작용 및 협력적 관계를 가져 같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생산, 공급, 분배를 하기도 합니다. 협력 키워드. 그다음에 빨간 줄 치세요. 정치 과정과 밀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권력이 어디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건데 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어떻게 위임받았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위임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우리가 행정이 대신 행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선거 과정이니까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책임을 진다. 이게 뭐냐? 바로 공익을 지향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한번 봤다. 자, 여기서 핵심은 까만 글씨 정치 과정에 밀접하다.
공익을 지향한다. 요 정도는 좀 꼭 가져가시고, 그리고 각각에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그죠? 뭐 경찰 간부, 뭐 군무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특히 경찰이 들어가는 출제 지문들 있잖아요. 이런 지문들은 꼭 가져가시 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재활용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 기출 지문 하면은 이제 앞으로 경정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 그다음에 해양 경찰 간부, 그죠? 그다음에 또 군무원까지 좀 포함하시. 군무원이 약간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요. 근데 군무원에서 좀 뭐랄까 불이탄 문제, 좀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좀 섭렵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다른 분들보다도 좀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지문도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느냐?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 또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협력 대신에 뭐 갈등 이런 식으로, 또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 또는 18년도 해양 경찰 간부에서는 행정은 정치 과정과 밀접하다, 정치 과정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 이런 미리 공부하시면서 같이 지출지문이 어떻게 나왔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공부하시는 데 용이하고, 나중에 기출문제 보실 때 이 지문 어디 본 것 같아, 기본서에 본 것 같다, 이러시면서 금방금방 진도도 빨라지고, 그러면 또 공부에 재미가 붙고 하셔가지고 성적이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도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아무래도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못 해드리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 질문을 주세요. 우리 네오고시벙크에 질문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절 볼까요? 행정 개념에 관한 학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내용들은 좀 다양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제가 중요 포인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 행정관리설 해가지고 이제 행정의 역사로도 쭉 가는 건데요. 행정관리설의 시대를 우리는 기술적 행정학의 시대라 그러는데, 기술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이게 왜 기술적 행정학이냐면은 행정의 관리 기술성을 강조했다 해서 바로 이 기술에서 기술적 행정학이 나왔어요. 행정은 관리 기술이다. 자, 관리란 말을 쓰는데, 자, 관리란 게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인적 자원 관리, 물적 자원 관리, 또는 관리직, 그런 말 하잖아요. 관리. 주로 이제 예산, 돈을 관리한다든가 사람을 관리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걸 중요시하는 시대가 바로 행정관리설의 시대. 관리란 말 썼죠. 관리 기술. 그래서 여기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행정학 초기에 나온, 행정학 초기. 아마 뒤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1880년에서 1930년대까지의 시기 되고, 연도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1880년에서 1930년대까지. 자, 그다음에 역관주의 폐단을 극복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던 시기에 나타난 것이 바로 행정관리설이 되겠습니다. 요 실적주의 시대 때 이제 행정의 대거 경영 이론이 행정의 대거 들어오게 돼요. 그거는 우리 뒤에서 볼 테니까 일단 역관주의 폐단을 극복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요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연대가 1880년에서 1930년대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882년이 임오군란이고 1884년이 갑신정변이라고 아마 학교 때 배우셨죠? 구한말에서 일제 때, 그죠? 우리 3.1운동 이후 정도까지 그런 시기까지의 미국에서는 이 행정관리설이라 그래가지고 행정학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행정은 뭐냐? 줄만 치죠. 사무의 관리다. 행정은 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이 당시는 행정학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행정은 집행하는 것이다. 집행하는 것이다. 관리 기술을 이용해서 관리라는 걸, 관리 기술을 이용해서 행정은 집행하는 것이다. 어떤 결정된 정책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행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바로 과학적 관리법이에요.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했어요. 이 F.W. 테일러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요. 절약과 능률과 절약이 행정에도 적용된다. 이게 바로 경영의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이게 절약하고 능률, 이게 경영의 아이디어인데, 이 경영의 아이디어를 행정에 도입해서 행정도 능률적이고 절약을 하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행정관리설의 기본적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경영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봤어요. 자,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차이가 없다. 이걸 뭐라 하느냐면 공사행정이론론,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공행정과 사회정 경영이라고 그랬죠.
이론론이라는 건 차이가 없다. 정치와는 멀어진다. 자, 행정은 기본적으로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특히 총론에서 배우실 텐데 행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영역이 있고 경영이라는 여기 두 가지 큰 영역이 행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자, 그럼 우리 영어로도 보면은 행정을 영어로는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그러죠.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요. 오늘 두 개 됐는데 요 퍼블릭은 주로 이제 행정의 정책 성격을 많이 얘기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행정의 이제 경영적 성격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가 합쳐졌다는 것은 행정에는 오늘날에는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행정이라 부른다. 그것은 오늘날에는 행정은 정치와 경영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모두 섞여 있다라는 건데 오늘날은 그렇다는 건데 행정학 초기에는 정치 영역은 빼버리고 주로 경영의 영역만을 행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곧 배울 텐데 뭐 통치 기능설이 뭐냐 가지고 또 오면은 그때는 또 경영이 아니고 행정은 정치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날에는 행정은 정책 성격도 있고 경영적 성격도 있다. 단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책 성격을 더 강조하는 시기도 있고 경영적 성격을 더 강조하는 시기도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 우리가 행정은 정치, 경영 두 가지 큰 두 개 축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은 학자와 저자를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드로 윌슨, L.D. 화이트, 귤릭, 군노 해가지고 이렇게 네 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0년도 경찰 간부, 21년도 국회직 국업 이런 식으로 중요 지문들은 계속 출제되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지문들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봅시다. 우드 윌슨이라는 분은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했어요. 최초 논문인데요. 행정은 비즈니스다라고 했어요. 행정은 뭐다? 곧 경영의 분야다. 이거 꼭 줘놓으세요. 정치 밖에 있고 행정은 비즈니스다. 경영은 비즈니스처럼 해야 된다. 우드 윌슨, 요분이 혹시 국사시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배우셨죠? 바로 그분 맞습니다. 그 윌슨의 민족 자율주의 바로 그 윌슨이 되겠습니다. 우드 윌슨, 미국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죠. 그럼 L.D. 화이트 최초의 교과서라고 얘기하고요. 자,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행정은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줄지 최초의 교과서다. 최초의 교과서. L.D. 화이트의 행정학 입문. 왜냐하면 행정 연구는 최초의 논문입니다. 교과서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행정고시 문제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수험 생활할 때 한 20년 또 훨씬 더 됐죠. 30년 전 이때는 행정학 객관식이었는데요. 그 당시 행정학에서는 이런 것도 뭐 돌렸어요. 예를 들면 L.D. 화이트 행정 입문은 최초의 논문이다. 또는 우드 윌슨의 행정 연구는 최초의 교과서다. 예, 틀린 지문이죠.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행정학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이런 걸 행정학을 모든 내용을 다 가져가기 솔직히 힘듭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라는 것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나름대로 어떤 스킬도 필요한 건데요. 제가 그런 것들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에요. 교과서와 논문을 살짝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귤릭이라는 분은 행정학 논문집에 대해서 행정 기능은 포스트 커브다라고 했는데 줄만 쳐놓으시고 요거는 우리가 포스트 커브가 뭔지는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0년도 경찰 간부 시험 또는 21년도 국회직 국업에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군노가 20에 나오시다. 자, 그래서 군노라고 빨간 줄 쳐놓으세요. 빨간 줄 쳐놓으시고 정치와 행정이라는 논문에서 보세요.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한다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실천한다는 것은 밑에 적어놓으세요. 집행하는 것이다. 양자를 빨간 줄 구별하였다. 구별 빨간 도면에 쳐놓으세요. 이렇게 빨간 도면에 쳐놓으신 이렇게 시험하면 여러분이 시험장 가셨을 때 군노 나오면은 군노는 양자를 구별했다. 그리고 정치는 뭐 하는 거 결정하는 것이고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한다. 즉 결정하겠다. 자기 의지를 표명하는 거니까 결정하는 거죠. 행정은 이를 실천에 옮긴다. 집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양자를 구분한 거 이게 군노다라는 거. 그런데 이 경간부나 국회직 구급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행정은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또 정치는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미리 빨간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시라.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빨빨 푸실 수 있는 거죠. 포인트를 잡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꾸 나중에 서로 혹시 좀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더라도 시험장 가면은 서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까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혹시 이걸 돌린 거 아닌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시험장 갈 때 좀 편안하게 시험장에 가실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볼까요? 통치 기능설인데요. 또는 정치 기능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무슨 행정학? 동원에 좀 기능적 행정학에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 행정관리설은 기술적 행정학이죠. 근데 통치기능설은 기능적 행정학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가끔씩 공시에서는 문제를 돌립니다. 통치기능설은 기술적 행정학이다. X. 기능적 행정학입니다. 기술 X.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정치기능 또는 통치기능이라기 때문에 정치가 들어가잖아요. 행정과 정치의 연계성을 강조합니다. 행정관리설은 행정과 경영은 별도라고 보는 거죠. 공사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론론이 있는데 통치기능설, 정치기능설에서는 행정과 정치의 연계성을 강조하죠. 즉 행정이 어디로 가까워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은 두 개의 축이 있다. 동그라미. 경영과 정치라는 축이 있을 때 행정관리설은 행정이 어디와 가깝다? 바로 경영과 가까웠는데 통치기능설의 시대 되면 오히려 행정은 경영보다는 어디로 가까워진다? 정치와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정치와 가까워졌는가 한번 볼까요? 경기의 대공황을 극복하는 시기 1930년대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관리설이 1880년대 1930년대였죠. 그런데 왜 30년대 됐을 때 갑자기 행정이 정치와 가까워지고 또 이렇게 행정 국가가 확대 강화되고 이런 게 나타났느냐? 정치란 것은 국가 의지를 표방하고 표명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죠? 행정은 이걸 그냥 집행하는 거라고 했는데 통치 기능설의 시대 되면은 행정부가 직접 정치와 연결을 그랬잖아요. 행정이 정치가 수행하던 정책, 국가 의지를 행정부가 직접 표방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정책 결정을 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행정이 직접 결정까지 하다 보니까 행정부가 주도하는 행정국가가 확대되고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과 정치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고, 또 행정은 정책의 구체화라는 것은 집행이죠. 구체화뿐만 아니라 뭐까지 한다? 결정 기능까지 한다. 결정 동원하면 다음에 또 입법까지 수행하게 돼. 입법 기능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행정 입법 같은 거 있죠. 위임 입법 같은 거. 이게 대부분 다 통치 기능설 또는 정치 기능설 시대 때 나타나게 된 거다. 이전에 행정관리설의 시대 때는 행정부는 이런 입법 기능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준입법 기능이죠.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통치 기능설의 시대가 되면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권한도 커지고 역할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커진 역할과 확대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행정부가 직접 입법을 만들기도 했다는 거죠.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인 입법 기능을 행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는 준입법이죠. 준입법. 예. 그리고 행정이 이렇게 정치와 행정의 연계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행정과 정치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치행정이론론, 공사행정 이원론 입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됐고, 자, 학자 보실까요? 디마카 애플비라는 분인데, 학자 이름 빨간 줄 좀 쳐놓으세요. 디마카 애플비, 디막 애플비. 예, 책 이름까지 모르시더라도 이 두 분이 통치 기능서에서는 아주 중요하신 분이다. 디마카 애플비 좀 줄을 쳐놓으시고, 자, 통치란 것은 그죠? 정책 형성 결정과 집행이 있는데 양자는 협조 관계다. 자, 그래 돼 있죠. 그다음에 빨간 줄 놓으세요.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하겠다. 나중에 시험은 뒤에 배우실 텐데요. 옆에다 일단은 적어 놓으시죠. 기계적 능률성 X라고 해 놓으시고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하였다. 다음에 애플비란 분은 행정은 정책 형성이다. 자, 형성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이다. 행정은 단순히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직접적으로 목표 달성을 해서 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게 되죠. 애플비와 디막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애플비란 분은 디막이란 분도 유명하신 분이고요. 애플비란 분은요, 특히 요 분이 뭐 그냥 상식으로 아세요. 뉴딜 정책을 입안하신 분이 실무자예요. 뉴딜 정책 입안, 실무자.
뉴딜 정책의 실무자가 되겠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뉴딜 정책 만들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바로 뉴딜 정책을 그죠? 만드신 분, 실무자가 바로 요 애플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분이 심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자, 다음 행정 행태설을 볼게요. 이제 행정 행태설은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론 파트 가면 상세히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개략적으로 좀 중요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째, 의사결정이 핵심이다. 행정행태설에서는 의사결정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인간들의 협동적 집단행동이다. 이렇게 벌써 여기서 우리가 요 아이디어가 우리 아까 바로 봤던 행정의 광의의 개념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 광의 개념은 공행정과 사행정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 즉 경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행태설은 보면은 경영도 포함하는 개념이 되다 보니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하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유사점을 강조하는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요거는 누가 주장했냐? 40년대, 30년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대공황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나서요. 40년대고요. 사이몬에 의해서 재창이 됩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이 사이몬은 매년 출제됩니다. 이분은 우리 뒤에서 그래서 상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행정과 경영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영과 유사하기 때문에 줄꼭지 행정의 독자성과 정치성, 공공성이 경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행정이 경영과 가까워짐에 따라서 행정의 정책 성격, 공공성, 퍼블릭이죠. 또는 독자성이 경시되었다. 그 다음에 공사행정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관리설과 유사하긴 한데 여기서는요. 줄만 쳐놓으세요.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초기에 행정관리설과는 차이가 된다. 행정연구의 과학화까지는 이 행정관리설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내용들 우리가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줄만 좀 딱 쳐놓으시 바라겠습니다. 포인트는 요겁니다. 유사성을 강조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요거 정도. 그 다음에 독자성과 정치성, 공공성은 경시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이몬에서 제시됐다는 거, 이 정도 가져가시면 되겠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 낸다면 경시된다, 이걸 어떻게 냈을까? 만약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중시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 행정의 테스트 다음이죠. 예. 학자 한번 볼까요? 예, 학자. 대표적인 분이 빨간 초록색 바나드라는 분이 있고 바나드 그 다음에 H.A. 사이먼이 이렇게 두 분이 있게 됩니다. 바나드와 H.A. 사이먼이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요 바나드라는 분은 요 분이 이제 사이먼에 대해 많은 영향을 줘요.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행태론자라는 것도 조금만 기억하시고요. 뭐 그 유사하죠. 보니까 구성원의 집단적 협동적 행정이다. 요건 줄세. 조직 내 인간적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조직의 공식적 권위와 구성원의 비공적 요구의 조화를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이 인간이죠. 조직 구성원하고 조직하고의 어떤 조화를 강조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조직을 앞세웠다면은 바나드라는 학자분은 관리자는 어떻게 된다? 조직만 따지지 말고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거 비공적인 요구도 좀 조직에다 반영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단계였죠. 그 다음에 이 영향받은 것이 바로 사이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다음 중 사이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학자는 누구인가? 바나드 이렇게도 나온 게 있죠. 행정학에는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학자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익혀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발전기능설. 예. 60년대부터 이건 주로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국가발전, 여기 줄치세요. 신생국의 국가발전 또는 경제발전이 되겠습니다. 60년대잖아요. 뭐, 여러분 우리 60년대 하면은 좀 여러분은 저나 태어난 어린 시절이기도 하죠. 어린 시절이기도 한데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 그런 걸 말하죠. 국가가 이제 주도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여기 줄맞지. 행정우위론적 세이론론인데요. 즉 정치행정 이론론이 한데 자, 국가가 주도해 나가고 행정부가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이 빨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행정우위 세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치우위 하면은 틀린 지문입니다. 행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행정우위론적 세이론론이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세부적인 것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공공 관리론 볼까요? 또 관리란 말 다시 나왔죠. 관리란 말이 자, 관리는 경영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해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일련의 어떤 이론적 흐름을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행정관리설이 있었잖아요. 행정관리설. 그 다시 뭐예요? 다시 등장한 거니까 신이라는 단어 썼죠. New Public Management. New란 말 썼죠. New.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자, 관리란 말을 썼으니까 이원론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줄만 쳐놓으세요. 경영기법과 시장기절 적극적 도입하고자 했다고 돼 있고, 자, 정책 결정 기능은 정부가 하고 집행 기능이라는 것은 시장성 테스트를 도입하여 이렇게 한다. 줄만 쳐놓으시고 세부적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강의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보고 마칠까요? 유가반수론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앞으로 이제 뒷부분에서 이론적 배경을 이제 상세히 배우실 텐데 마지막 이론이 바로 유가반수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요 내용들이 다시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공사행정 이론론이에요. 유가반수론은 이원론. 다시금 정치에 가까워져요. 자, 그다음에 가버넌스란 말 썼죠. 협치라 그랬죠. 협치. 제가 가버넌스 협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 NGO 등이죠. 협력적 네트워크. 우리가 행정 개념할 때 최근 행정 개념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가버넌스, 가버넌스, 네트워크 그런 말 썼죠. 그래서 바로 최근의 이론은 바로 이 협치를 강조하는 유가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사기업체, 시장, 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같이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여기까지 된 거죠. 예, 여기까지 정도 해놓으시고 자, 다음 이 정부관에서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